하갈우리의 마지막 밤. 3시간에 걸친 중국군의 대병력을 동원한 격렬한 파상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중국군은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무조건 하갈우리의 마지막 병력이라도 몰살시킬 목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해병대는 전차, 야포,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등 모든 화기를 동원해 사력을 다해 방어했죠. 오연대 B중대 오빌 맥멀린 중사는 M1소총 8발로 중국군 8명을 사살하는 신기를 보여주었고, 역시 오연대 F중대장 우얼피스스테이는 100리탄을 다리에 맞아 살이 불타고 파편이 뼛속까지 태우고 있는데도 군의관에게 "군의관, 빨리 좀 할 수 없어요. 중대로 복귀해야 한다니까" 라고 용감하게 외칠 정도로 초기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돌멩이처럼 얼어버린 감자 메달로 1~2를 버티던 중국군들은 상당수가 추위와 굶주림에 넋이 나간 상태여서 일단 하갈우리 방어진지 안으로 돌입하는 데 성공하자 전투보다는 미 해병대의 군수물자를 탈취하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고, 해병대 진지안을 유령처럼 떠돌다 결국은 해병대에게 모두 격퇴되고 맙니다. 훗날 오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병 1사단이 하갈우리 탈출에 성공한 것은 중공군이 자신들이 공격하기 유리한 곳에 병력을 집중하는 대신 반드시 포위 섬멸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병력을 필요없이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은 후퇴할 때 그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국민당군처럼 산을 넘어 퇴각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도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포위를 목적으로 산악지역까지 병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어진지를 뚫고 영내로 돌입하면 정과학대보다 아군의 군수품 약탈에 더 정신이 팔려 이후 전투체계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전날 대대적인 중국군의 공격이 있은 하갈우리는 12월 7일 아침이 되자 언뜻 보기에도 1,000구 이상은 돼 보이는 엄청난 중국군 시신더미가 하갈우리를 방어하던 오연대 A중대의 진지에서부터 철도 옆에 보급품 야적장을 거쳐 이스트힐의 산기슭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방어의 주력이었던 존 스티븐슨 중령의 오연대 1대대에만 한정하자면 전사자 10명, 부상자는 43명 뿐이었죠. 7연대가 도로를 따라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이제 오연대도 하갈우리를 버리고 탈출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이 탈출 부대는 유단위 때처럼 로버트 태플 중령의 3대대가 다시 한번 선봉에 섰습니다. 적의 저항은 이제 거의 없었고 길가에는 중국군 시신들만이 쌓여 있었죠. 모든 부대들이 하갈우리를 빠져나가자 유담리에 이어 이번에도 로이스 중령의 2대대가 최후위를 담당하기 위해 하갈우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2대대 2중대가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이들은 후퇴하면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해체하거나 불태웠습니다. 이때의 불길은 18km 떨어져 있는 고토리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하갈우리 남쪽 평지에는 주민 300호 1천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상당수 주민들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미 해병대를 따라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 먹을 걱정, 자는 걱정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무작정 해병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이러한 피난민들이 부대에 섞이지 않도록 총칼로 위협을 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수시로 피난민을 방패로 삼아 그 틈새로 들어와 미 해병대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죠. 이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미 해병대가 응사하면 중간에 죽어나가는 것은 피난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수많은 시신을 남기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미 해병대를 따라 이 미증유의 길에 동행합니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피난민들. 그들이 겪은 고충은 그 무엇 하나 처참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 해병일사단을 따라 살을 저미는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총탄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장의 한복판을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탈출해야만 했던 장진호 피난민들의 존재는 한국 전쟁사에 특별히 기록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흥리에서 유담리까지 실같이 가늘게 배치됐던 미 해병대 중 전략적으로는 가장 중요했으나 제일 빈약한 병력으로 중국군을 방어해야만 했던 부대는 역설적이게도 하갈우르에 있던 미 해병사단 사령부였죠. 그런데 만약 당시에 장진호 주민들이 이 하갈우르의 해병 1사단 사령부 방어에 필요했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미 해병대의 기적적인 장진호 탈출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11월 14일 미 해병 1사단이 하갈우르에 도착하자 미 해병에 배속된 한국군 통역장교 이종인 조인은 먼저 하갈우리 이장부터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중희가 하갈우리에서 처음 만난 장진호 군민들의 인상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주민들은 덩치가 매우 컸고 피부는 대체로 백색이 강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푸른빛이 도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방의 혈통이 강하게 느껴지는 인상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주민들이 하갈우리의 사단본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진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었는데 수많은 중국군들이 나타나서 동네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자신의 집들을 다 차지해버렸다는 말을 했죠. 당시 중국군 구병단은 마오쩌둥의 긴급 출동 명령으로 한반도 전선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월동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이 때문에 추운 밤을 보낼 수 있는 가옥이 필요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민간은 유엔군 항공기들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중국군에게 주민들의 가옥은 그야말로 부대를 주둔시키고 엄폐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소위 인민해방군이 중국 본토에서의 생존 조건이었던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민폐 절대 언금은 이 외국 땅인 한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었죠. 그것은 자신들이 엄동설안에 살아남는 것이 일단은 당면한 과제인데 무슨 인민 친화적 말이나 늘어놓으며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출현은 11월 24일 하갈우리에서 13km 떨어진 산알이라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군 1만 명을 위한 잠자리가 필요하니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북한 공산당의 협조적인 동네 간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었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들은 11월 28일 하갈우리를 공격했던 중국군 58사단이었고 그 후 이 제보를 받은 유엔군이 즉시 산하리를 폭격하여 마을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졸지에 집을 뺏기고 먹고 잘 곳이 없어진 주민들은 이때부터 하갈우리 미 해병 1사단의 주둔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해병들은 이들을 주둔지 밖에 만들어 놓은 막사에 머무르게 하고 식량을 제공했으며 노동력이 필요하면 이들을 고용해서 후한 임금까지 지급했었죠. 그러나 이후 황초령의 수문교가 파괴되고 유담리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이 가중되면서 억지로 개통됐던 임시활주로에는 환자 수송, 병력 보강 등을 위한 이착륙이 우선되었고 분주한 임시활주를 통해 보고를 받을 여유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송기들은 수많은 보급 물자를 공수작전으로 낙하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공수투하된 물자들이 하갈우리 해병 진지 안에 운 좋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바람에 날려 방어진지 외곽에 떨어져 버렸죠.
교통의 요지이자 과거 장진군의 군소재지로 상당히 넓은 계열지에 학교는 물론 우체국과 군청 건물도 있었고 당시 300회 가까운 가옥에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우리는 중국군의 공격 시 그들의 주요 기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산악은 동쪽의 이스틸리라는 산 하나뿐이었을 뿐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습의 가능성은 적었지만 만약 중국군이 대군을 동원해 공격해 온다면 넓은 계열지 어느 곳에 주 방어선을 설정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갈우리 방어사령관이었던 해병 1연대 1대 대장 리지 중령은 부족한 병력으로 넓은 하갈우리 전체를 방어할 수는 없었던 관계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선 적의 예상 공격로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정부가 소속 리처드 E. 케어리 소위가 하갈우리 침식 전 현지인 12명을 고용해 편성한 정보 수집대가 있었고 통역장교인 이종현 중위도 그의 정보 수집을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후 이중위와 케어리 소위는 하갈우리 봉선을 밖에 있는 피난민들에게 가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엄동소란에 중국군에게 집을 뺏기고 극도로 분노한 현지 주민들은 미 해병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었고 풍부한 중국군의 정보를 전달해 주었죠. 일단 주민들은 중국군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그들이 있다는 것 등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이와 케어리 소위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국군이 있다는 지역으로 2명의 주민을 첩보원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주민으로 가정해 중국군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군들은 11월 28일 해가 지면 공격을 위한 이동을 개시할 것이며 하갈우리의 해병들을 자정전에 쓸어버린다는 작전 계획을 조심성 없이 이들에게 마구 떠벌렸었죠. 당시 계급 체계가 없었던 중국군은 하급 병사에게까지 세세한 작전 계획을 공격 전에 알려주고 숙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중 대규모 공격에 앞서 보고가 된 중국군 하급 병사들은 취득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고급 정보들을 수도 없이 진술했었는데 유엔군은 처음에는 이런 고급 정보가 일개 사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적의 역정보이거나 거짓 진술이라 생각하고 이를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 결국 큰 피해를 입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벌어졌던 유담리 전투 직전에도 그 전에 수동 전투에서도 그리고 한국군 육사단 7연대가 크게 당했던 서부전선의 초전 전투에서도 중국군 포로들은 한결같이 공격 계획을 진술했었고 공격 시간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었었죠. 또한 중국군 50만 명이 총공세를 가한 1951년 4월 22일에 춘계 대공세 직전에 생포한 포로들 역시 공격 루트와 공격 개시 시간을 유엔군에게 정확히 진술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정보에 의하면 하갈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중국군 58사단과 60사단은 하갈우리에서 서남쪽 약 8km 지점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니 이들이 이동하여 하갈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고 리지 중령은 이 정보에 근거해서 중국군이 공격해올 방향이 서남쪽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방향의 병력과 전차, 포병의 화력을 집중시켰으며 지뢰와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과연 예상했던 시간 조금 뒤에 중국군의 대병력이 정확히 예상 방향에서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준비된 방어선에서 총력을 다해 결국 이들을 완벽하게 격퇴시켰죠. 다음 날인 29일 밤에도 또 이들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해병대의 막강한 화력에 역시 수많은 사상자만 남기고 또 격퇴됐습니다. 이종현 중위는 미약한 병력이 수비하던 하갈우리 방어가 성공한 것은 오로지 현지 주민이 정확히 전해준 중국군의 규모와 집결 위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빈약한 방어 전력을 서남 방향에 집중했던 작전의 힘이 컸었다고 단언하며 현지 주민의 협조가 하갈우리 방어에 절대적인 공로가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갈우리의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방 유담리로 전개해 있던 해병 5연대와 7연대가 12월 1일 유담리를 출발,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하에서 12월 3일 드디어 하갈우리로 들어와 해병 4단 사령부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가루에 집결한 해병들은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어졌습니다. 12월 5일 하가루리 해병들은 남쪽 고토리로의 철수에도 성공하여 해병 1연대와 다시 연결되면서 흥남으로 탈출해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황치령을 12월 10일 통과하기 시작한 해병들은 추격해오는 중국군을 막아선 미국군 3사단의 방어선을 통과하여 마침내 흥남에 도착했고 12월 15일부터 흥남부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